칠흑 같은 어둠 속 내 유일한 안식처였던 캠핑카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내 침대 위에 낯선 여자가 등을 돌린 채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귀신인가 아니면 사람이라면 대체 어떻게 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왔단 말인가. 하지만 여자가 아주 천천히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몸을 돌렸을 때 나는 차마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었다.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내 캠핑카 침대에서 피투성이의 얼굴로 잠들어 있던 그 여자. 그 끔찍했던 밤의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제 과거 이야기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28, 저는 제 이름 앞에 붙었던 황금수저라는 꼬리표를 스스로 떼어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심지어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에 있던 모든 이들을 버렸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모두 팔아치워 숨막히는 감옥 같던 그 집을 떠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하고 끈질긴 인연,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끊어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옥 같던 그 집구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서야 나는 비로소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네 발로 움직이는 작은 집, 캠핑카 하나에 내 모든 것을 싣고 정처없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도 돌아올 날짜도 정하지 않은 채 말이죠. 사람에게 완전히 질려버린 저는 일부러 인적 드문 오지 깊숙한 곳으로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한 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은, 모든 비극과 한 줄기 희망은 바로 그날 밤 그 산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집을 보며 대단한 부잣집이라며 혀를 내둘렀지만 그건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차갑게 식은 공기와 돈 냄새만이 진동하는 인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성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몸에 맞지도 않는 넥타이와 맞춤 양복을 입고 어른들의 파티에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에서나 왕처럼 대접받았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굽신거리기 바빴습니다. 돈, 지위, 권력,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졌고 그래서였을까요? 단 한 명의 여자로는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끝없는 여자 문제 때문에 하루도 제정신으로 사는 날이 없었습니다. 한밤중 아이들 방까지 적나라하게 들려오던 부부싸움 소리는 제 어린 시절의 끔찍한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이번엔 똑똑한 변호사라며 그 잘난 영화 배우는 이제 질리셨나 보지? 청담동에 사줬다는 그 빌라 당장 내놓으라고 해. 그 여자가 어떤 꽃뱀인 줄 알고 그런 짓을 벌여.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에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닥쳐. 당신이 그렇게 천박하게 소리나 지르니까 내가 밖으로 놔두는 거 아니야.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애들이나 잘 건사해. 감히 서방 옆자리까지 넘보지 말고. 뭐? 벌어다 주는 돈? 당신이 맨손으로 사업 시작했어? 우리 집에서 끌어다 쓴 돈이 얼만데? 내가 정말 억울해서 못 살아. 두 분은 그렇게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싸우면서도 절대로 이혼이라는 선택지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계약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숨이 막혀올 때쯤 저는 16의 나이에 도망치듯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비싼 학비를 물처럼 쓰며 친구들과 요트를 빌려 하룻밤에 수천만 원을 태워버리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도 얼마 지나지 않아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에 입학했지만 아버지와 형은 저를 인생의 낙오자라도 되는 듯 쳐다봤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욕심에 가득 찬 형의 그 경멸 어린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서도 아버지의 그림자는 끈질기게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생전 처음 보는 여학생이 제게 다가와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더군요. 안녕, 나 너 알아. 회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 회장님이라니 누굴 말하는 거지? 제 싸늘한 물음에 여자는 뭐가 그리 좋은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말이야. 내가 회장님 신세 많이 지고 있거든. 강의 끝났으면 내 차 타고 갈래? 회장님이 선물해 주신 거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 역시 아버지가 흘리고 다니는 돈의 일부라는 사실에 역겨움이 치밀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보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배우 지망생이라는 그 여자는 제 아버지의 돈에 기생하는 수많은 여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고분고분한 아들인 척 부모님 앞에서 온갖 효자 노릇을 하던 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뒤로는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릴 궁리만 하는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남봉꾼이었으니까요. 이 정신병자들만 가득한 집에서 제 유일한 숨통은 여동생 초윤이었습니다. 초윤이는 어릴 적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세상 누구보다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고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던 아이. 만약 그 아이마저 제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그 지옥에서 끝까지 버텨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초윤이는 결국 돈 때문에 불행한 결혼을 하고 너무도 원통하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초윤이는 제 대학 후배와 결혼했습니다. 건실한 중견기업의 막내 아들이었던 그는 제가 아는 한 이 삭막한 바닥에서 보기 드문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가면이었습니다. 초윤이의 배경, 우리 집안의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이미 오랫동안 함께 살며 아이까지 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얼마나 감쪽같이 숨겼는지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초윤이의 몸이 불편한 것 따위는 전혀 상관없다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극정성을 다하는 그의 모습에 우리 가족 모두가 감동했으니까요. 그러나 결혼한 지 고작 6개월 만에 초윤이는 저를 붙잡고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나 너무 무서워. 그 사람 다른 여자가 있었어. 아이까지 있대. 신혼집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갑고 썰렁한 그곳에서 제 동생은 지난 6개월간 홀로 독수 공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보고 그러더라. 알아도 모른 척 입 다물고 조용히 살라고. 자기한테 뭘 더 해줄 수 있냐고 묻더라. 주제 파악하고 질투 같은 거 하지 말래. 더 기가 막힌 것은 세상 인자한 척 연기하던 시부모의 태도였습니다. 남자가 밖에 나가 씨 뿌린 걸 어쩌겠냐며 첩이 낳은 자식이라도 내 아들 씨앗이니 너는 자식 욕심내지 말라고 하시더라. 저는 당장이라도 그 인간 쓰레기를 찾아가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초윤이는 저를 말렸습니다. 안 돼 오빠. 집안 시끄럽게 만들면 바로 이혼이라고 했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도 두렵고. 피눈물을 삼키며 그 집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초윤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2층 베란다에서 휠체어와 함께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추정일 뿐 목격자도 CCTV도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그 인간과 그의 가족들 누구도 코빼기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윤이가 죽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첩으로 두었던 그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마치 제 동생이 죽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술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집은 숨막히는 감옥이었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물다가는 저까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가지고 있던 명품들을 몽땅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캠핑카 한 대를 샀습니다. 이제 내 발이 달린 이 작은 집을 끌고 바람처럼 그렇게 살아볼 참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미련을 가질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이 그리울 법도 했지만 저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인적 드문 곳에 차를 세우고 앉아 물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를 듣고 있으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가끔은 죽은 초윤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울기도 하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과거의 기억들을 씻어내려 했었습니다. 물론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잠시 공부했던 마케팅 경험을 살려 블로그에 여러 업체나 물건을 홍보해주는 글을 쓰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보잘것없는 수입이었지만 혼자 기름값을 대고 식재료를 사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너그러운 품을 내주었고 저는 그 안에서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깊은 산속으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마을 입구에 딱 하나 있는 작은 슈퍼에 들렀을 때 가게를 지키던 한 어르신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설마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려는 건 아니겠지?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저를 말렸습니다. 저 산봉우리가 2개인데 터가 좋지 않은 곳으로 잘못 발을 들이면 내려오지도 못하고 며칠이고 산속을 헤매게 된다는 말이 있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늘 그랬듯 제 느낌을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하룻밤 머물 곳을 정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저녁을 해먹고 땀을 씻으러 근처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끈적거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온몸을 담그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개운한 몸으로 돌아가려는데 그때였습니다. 까만 청설모 한 마리가 제 어깨 위로 또르르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워낙 드문 일이라 신기하고 귀여워서 가만히 있었더니 녀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마치 제 반려동물인 양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 녀석 참 신기하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마침 바지 주머니에 있던 견과류 봉지에서 아몬드 몇 개를 꺼내자 녀석은 입이 터져라 그것을 받아먹었습니다. 이제 더는 없어. 어서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도 이제 가봐야겠다. 캠핑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없었습니다. 깊은 산속의 어둠은 도시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짙고 무거웠습니다. 쏟아질 듯한 별들을 보며 잠들 생각에 차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전 심정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웬 여자가 제 캠핑카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여자의 긴 머리카락은 산산이 헝클어져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기이하고 낡아 보였다. 귀신인가?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보는 건가? 급히 뒤돌아 차에서 뛰쳐나가려던 내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은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빈 과자 봉지들이었다. 귀신이 과자나 빵을 먹어치울 리는 없지 않은가. 심지어 내가 내일 아침으로 먹으려고 남겨둔 김치볶음밥 그릇까지 바닥을 보이며 싹싹 긁어먹은 흔적이 선명했다. 그제야 코를 찌르는 퀴퀴한 흙냄새와 땀냄새가 차 안에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닥에는 온통 흙 묻은 발자국과 손자국이 가득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여자를 지켜보기로 했다. 여자는 쌕쌕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따금씩 조용히 코까지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 모습은 무척이나 고단하고 지쳐 보였다. 그래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깊은 산속까지, 그것도 맨발의 흙투성이로 대체 어떻게 들어왔단 말인가. 시내로 나가는 큰 길에서 이곳까지 들어오는 3시간 동안 나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지 못했는데 말이다. 대체 사람이야 귀신이야. 정말 미치겠네. 답답한 마음에 얼굴이라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여자가 갑자기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나는 내 평생 한 번도 질러본 적 없는 기괴한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으악, 뭐야 당신.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시퍼렇게 멍이 들고 퉁퉁 부어올라 원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곳곳에는 피딱지가 말라붙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비명소리에 여자가 번쩍 눈을 떴다. 그리고는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작은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침대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 처참한 모습에 나도 모르게 경찰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 맞죠? 얼굴이 왜 이래요?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이봐요. 말은 할 줄 알아요? 맞아서 이렇게 된 거 맞죠? 어서 경찰에 신고합시다. 아니, 내가 경찰서까지 데려다 줄게요. 그 말에 여자가 갑자기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경찰은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하면 잡혀가요. 제발 이 차 좀 움직여주세요. 어디든 아무데나 아주 멀리 데려가 주세요. 제발요. 나는 여자의 행동에 당황했다. 경찰을 무서워하는 것을 보니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 도울 것 아닙니까? 그러자 여자는 갑자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위도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그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람의 것이었다. 원하시면 하룻밤 같이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바라는 거잖아요. 뭐든 할 테니까. 제발 여기서 도망칠 수 있게만 도와주세요. 나는 기겁하며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쳤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럴 거면 당장 내려요. 나 그런 사람 아니니까. 경찰을 무서워하는 걸 보니 죄라도 지었나 본데 재수없게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여자는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만 해주면 모든 사정을 다 말하겠다며 어떻게 하면 자신을 믿어주겠냐며 눈물로 호소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았어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게는 해줄게요. 대신 큰 길에 버스 정류장이 보이면 무조건 거기서 내려야 합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여자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서둘러 시동을 걸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헤드라이트 불빛이 위태롭게 앞길을 비추기 시작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칠흑 같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저 멀리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비포장 도로를 달려 산길을 완전히 빠져나왔으니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그곳으로부터 꽤 멀리 떠나온 것이 분명했다. 힐끗 뒤를 돌아보니 여자는 지쳐 쓰러진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처음 봤을 때보다 얼굴이 더 심하게 부어오른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다. 그때 저 멀리 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보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앞에 차를 세웠다. 이봐요. 다 왔어요. 내려요. 내 목소리에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다. 네,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나도 몰라요. 처음 와보는 곳이니까. 정류장 앞에 동네 이름이라도 적혀 있겠지. 그거 보고 알아서 갈 길 가요. 나는 지갑에서 2만 원짜리 2장을 꺼내 여자에게 건넸다. 차비는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들고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다. 그렇게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캠핑카에서 내렸다. 해가 떠오르는 이른 아침, 먼지만 풀풀 날리는 낯선 시골버스 정류장에는 그 여자 혼자 덩그러니 서 있었다. 낡아 빠진 셔츠와 바지에는 흙물이 들어있었고 엉망진창이 된 얼굴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저꼴로 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건지. 나는 차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버스라도 타는 것을 보고 가려고 기다렸지만 30분이 넘도록 버스는커녕 지나가는 차 한 대 보이지 않았다. 결국 나는 다시 여자 앞으로 차를 몰았다. 다시 타요. 저꼴로는 어딜 가도 쫓겨날 테니 도저히 그냥은 못 봐주겠네. 그래도 돼요? 싫으면 그냥 가고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냉큼 차에 다시 올라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가까운 휴게소로 차를 몰았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는 입고 있던 옷 중에 가장 큰 티셔츠와 트레이닝복 바지를 여자에게 던져주었다. 이거라도 갈아입어요. 그리고 나는 밖으로 나와 따뜻한 우유와 호두과자 한 봉지를 사왔다. 그때였다. 문득 죽은 내 동생 초윤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보다 4살 어렸던 그 여자, 어딘가 모르게 꼭 초윤이를 닮아 있었다. 그래서 차마 내버려 두지 못했던 것 같다. 여자는 내가 사온 호두과자를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체할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다. 천천히 좀 먹어요. 안 뺏어 먹으니까. 내 말은 들리지도 않는 듯 여자는 우유 한 팩을 단숨에 들이켰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퉁퉁 부어 작아진 두 눈은 얼마나 울었는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한쪽 눈은 실핏줄이 터져 시뻘갰다. 속에서 욕지거리가 치밀어 올랐다. 대체 어떤 인간이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다. 그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지독한 산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더 멀리 달아날 뿐이었다. 서너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바다가 보이는 어느 소나무 숲 안쪽에 캠핑카를 세웠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여자는 불안한 눈으로 내 눈치를 살폈다. 당장이라도 내쫓길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망설이다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제는 경찰에 신고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안전할 겁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여자는 질겁하며 소리쳤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경찰은 안 된다고요. 제발, 제발 그냥 이대로 가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진정해요.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유나 들어봅시다. 그 칠흑 같은 밤에 그 산속에 왜 혼자 있었던 겁니까?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젯밤 제가 있던 곳에서 산 하나를 넘으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작은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곳 사람들은 전부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아무도 그곳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거긴 제 집이 아니었어요. 지옥이었어요. 제 얼굴, 남편이란 사람한테 맞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바지를 걷어 올렸다. 나는 숨을 삼켰다. 시퍼렇고 붉은 멍자국들이 다리 곳곳에 끔찍하게 번져 있었다. 이번에 잡히면 정말로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죽을 각오로 목숨 걸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녀의 팔과 등, 배에도 끔찍한 폭력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했다. 결혼 역시 강제로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마치 팔려온 것처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대체 어떤 곳이길래? 말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도망치려고 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 손에 붙잡혀 다시 끌려왔어요. 그런 날은 배로 더 맞았어요. 정신 차려야 한다면서. 시어머니, 마을 파출소 경찰, 부녀회장까지 전부 다 한통속이었어요.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혹했다. 여자는 도망치다 잡혀올 때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자신을 사흘 밤낮으로 굶기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고 했다. 눈을 감으려고 하면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뺨을 때리고 차라리 정신을 잃는 게 소원이었어요. 인간이 잠을 자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잠을 재우지 않는 것.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잔인한 고문이라고 들었다.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처음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땐 모두가 천사 같았어요. 홀어머니를 모시는 착한 아들이고 이웃들은 제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잘해줬죠. 하지만 그 모든 게 거대한 거미줄이었어요. 한번 발을 들이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본색이 드러난 것은 남편의 첫 폭력이 시작된 이후였다고 했다. 그 사람은 매일 밤 술에 취해 저를 찾았어요. 짐승처럼요. 낮에는 밭일에 농사일에 온갖 살림까지 하느라 몸이 부서질 것 같은데 쉴 틈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너무 지쳐서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싫다고 말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술에 취해 눈이 돌아간 남편은 꼭 사람을 죽일 것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다고 했다. 그날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한 듯 여자의 몸이 잘게 떨려왔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인간의 폭력 속에서 제 뱃속의 아이를 잃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몰라요. 이런 지옥에 태어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말을 하는 여자의 얼굴은 슬픔인지 괴로움인지 모를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가 내 캠핑카에 숨어들기 바로 전날 밤에도 끔찍한 일은 반복되었다. 그날도 저는 죽기 직전까지 맞고 방에 기절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일어나라며 저를 발로 차더군요. 네? 산나물이라도 해오라면서요. 제 손에 소쿠리를 던져주면서.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사람인가? 초죽음이 된 며느리를 병원으로 데려가지는 못할 망정 산나물이라니.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해 엉금엉금 방을 기어 나오는 며느리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맞을만 하니까 맞은 거 아니냐? 계집 주제에 사내가 원하면 백날이고 천날이고 대령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감히 도망칠 생각 따위는 꿈도 꾸지 말고 그냥 딱 죽었다 생각하고 이 집 귀신으로 살아. 너까지 게 어딜 가서 뭘 하겠다고. 여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결심했다고 했다. 이 지옥에서 하루를 더 사느니 차라리 저 깊은 산속에서 짐승에게 물려 죽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힘까지 쥐어짜서 뒷산으로 올라가는 척하다가 미친 듯이 도망쳤어요. 다리가 아파 더는 걷지 못하게 되면 네 발로 기어서라도 산을 올랐다고 했다. 그녀의 손톱 밑에 새까맣게 끼어있던 흙과 손바닥 가득했던 긁힌 상처들이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잡히면 죽는다. 그 생각 하나로 산을 넘고 또 넘었어요. 그러다 저 멀리서 불빛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캠핑카였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올라 이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토록 악해질 수 있단 말인가. 때리고 굶기고 짓밟아 한 인간의 영혼까지 파괴하려 했던 그를 과연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눈앞의 여자가 너무나 가여워 나는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거라던, 차라리 다른 사람으로 살면서 멀리 도망치는 게 낫다던 그녀의 말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이제 어디쯤 내려주면 되겠어요? 내 물음에 여자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가느다란 어깨를 떨고 있을 뿐이었다. 그곳에서 자그마치 3년을 갇혀 살았다고 했다. 고등학교 졸업장만 겨우 손에 쥔 채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그 지옥으로 끌려갔던 것이다.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어요. 여자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 작은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불행이었다. 저 여린 어깨로 혼자 세상에 나선다면 나는 불현듯 또다시 비극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내 동생 초윤이처럼 지켜주는 이 하나 없이 홀로 고통받다가 허무하게 쓰러져 갈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이르자 나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 튀어나왔다. 안 되겠어요. 지금 당신 혼자서는 절대 세상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캠핑카에서 같이 지내요. 여자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 나쁜 놈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냥 당신을 보니 내 죽은 여동생이 자꾸 생각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말아요. 일단 몸부터 추슬러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일단 약국부터 다녀올게요. 혹시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요?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모기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떡볶이 좋아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요구였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요. 매운 거 잘 못 먹죠? 안 맵게 해달라고 할게요. 지갑을 챙겨 나가려던 나는 잠시 멈춰서서 내 지갑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진 한 장을 꺼내 여자에게 건넸다. 이제는 세상에 없는 내 동생 초윤이의 사진이었다. 내 동생이에요. 당신하고 많이 닮았죠? 내가 당신을 거두는 건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녀석에게 못다한 빚을 갚는 거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 말고 편하게 있어요. 약국에서 멍든 데 바르는 약과 온갖 구급용품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시장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헬쑥한 그녀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해먹이고 싶었습니다. 캠핑카로 돌아오자 나는 여자에게 모자와 선글라스 그리고 마스크를 챙겨주었습니다. 이걸로 얼굴 다 가려요. 그럼 아무도 못 알아볼 겁니다.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속옷이나 뭐 그런 달 같이 시장에 갑시다. 내 말에 여자는 겁부터 집어먹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요, 저는 못 가요. 무서워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다시 끌고 가면 어떡해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긴 그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이렇게 합시다. 시장에선 그냥 자연스럽게 내 팔짱을 껴요. 누가 봐도 다정한 부부나 연인처럼 보이게 말입니다. 그러면 감히 누구도 우리에게 시비를 걸지 못할 겁니다. 내 제안에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나는 여자에게 3만 원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들어가서 필요한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들고는 홀로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첫 가게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건을 고르고도 계산대 앞에서 돈을 내지 못하고 손을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돈을 주고 무언가를 사본 경험조차 너무 오래전의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조촐하지만 따뜻한 저녁을 해먹었습니다. 여자는 내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사람 사는 것처럼 시장 구경을 해본 게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이름조차 묻지 않은 채 우리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나는 캠핑카 밖 차가운 바닥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잤고 여자는 캠핑카 안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자는 내게 가위를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흠칫 놀라 물었습니다. 가위는 뭐 하려고요? 혹시라도 나쁜 생각하는 거면 절대 못 줍니다. 아니에요. 그냥 머리를 좀 자르고 싶어서요. 이 긴 머리카락이 지긋지긋해서요. 얼마 뒤 내 앞에 나타난 여자의 모습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카락은 온데간데 없이 싹둑 자른 커트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준 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그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동시에 후련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자꾸 아저씨라고 할래요? 나 그쪽보다 3살밖에 안 많아요. 수염 길러서 그렇게 늙어 보이나? 나는 멋쩍게 웃으며 즉석밥과 인스턴트 미역국을 데웠습니다. 우리는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우리 사이 어색한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여자의 얼굴에서는 서서히 붓기가 빠지고 시퍼렇던 멍들도 옅은 노란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본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제 예상대로 그녀는 눈에 띄게 아름다운 미인이었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와 오뚝한 콧날, 그늘진 얼굴 속에서도 빛나는 기품이 있었습니다. 캠핑카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자 여자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냄비에 밥을 안치고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서툴지만 정성껏 국을 끓였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다 할 테니까. 아니에요. 뭐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요. 신세만 질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언제나 조심스럽고 예의가 발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내는 동안 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악몽을 꾸고 잠에서 깨어나는 밤이면 저는 두서없이 제 과거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유학생활, 단 한순간도 따뜻했던 적 없는 가족, 그리고 제 심장에 대모처럼 박힌 동생 초윤이의 억울한 죽음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자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분노해 주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아저씨 얘기를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초윤 씨, 정말 가슴 아프네요. 하늘에서 오빠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 거 다 알고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서해 한 갯벌 근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갯벌에서 직접 캔 바지락으로 칼국수를 끓여주자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는 것처럼 행복해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저 칼국수 정말 좋아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잠시 필요한 물건을 사러 시내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캠핑카로 돌아왔을 때 있어야 할 그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설마 그놈들에게 붙잡혀 다시 끌려간 것은 아닐까? 저기요, 어디 있어요? 대답 좀 해봐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녀를 찾아 사방팔방을 뛰어다녔습니다.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분노와 불안함에 견딜 수가 없어 백사장에 주저앉아 욕을 퍼붓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등 뒤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무슨 일 있어요? 고개를 돌리자 챙이 넓은 밀짚 모자로 얼굴을 다 가린 여자가 눈만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바지락이 한가득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장화에는 갯벌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감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사람을 이렇게 놀라게 해놓고. 붙잡혀간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미안해요. 난 그저 어제 내가 칼국수를 다 먹어버린 게 미안해서 오늘도 끓여주려고. 됐어요. 칼국수 안 먹어. 왜 사람을 이렇게 걱정시켜요?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혼자 캠핑카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잠시 후 저를 따라온 그녀는 조용히 제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제 그만 가볼게요. 그녀는 제게 메모지 한 장을 내밀며 계좌번호를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남이라도 꼭 갚겠다면서요. 저는 어이가 없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저를 떠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붙잡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입에서는 차가운 말만 튀어나왔습니다. 가고 싶으면 그냥 가요. 당신한테 쓴 푼돈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나니까. 대신 내가 자리를 비워줄 테니 나 없을 때 떠나요. 떠나는 뒷모습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보란 듯이 다시 시내로 나가버렸습니다.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며 대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는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걱정되어서였다고,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했다고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한동안 끊었던 소주를 반 병이나 비우고 나서야 저는 터덜터덜 캠핑카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가 되겠구나. 벌써부터 텅 비어버린 마음이 너무나 허전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제가 세워둔 캠핑카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어디선가 콩콩거리는 개 짖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려가 보니 여자가 길고 긴 막대기 하나를 손에 쥔 채 흉포하게 이빨을 드러낸 들개무리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른 차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위험하니까 빨리요. 저는 땅에 떨어진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들개들을 향해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한참의 사투 끝에 들개들은 낑낑거리며 숲속으로 꽁무니를 뺐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없는 동안 혼자 저녁이라도 차려놓으려고 밖에서 고기를 굽다가 냄새를 맡은 들개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괜히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안 가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냥 아저씨가 화난 상태로 떠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 안 되겠지만 그냥 오늘은 같이 이거 먹어요. 내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아까 그 바지락 넣고 고기는 아깝게 다 타버렸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내심 그녀가 떠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그날 그녀가 끓여준 된장찌개는 제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쭈뼛 설 만큼 눈물나게 맛있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여자도 더 이상 떠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묻고 통성명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닥불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나뭇가지 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수정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타오르는 불꽃만 바라보다 아주 느리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 주시던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동네 식당 아줌마와 바람이 났고 얼마 안 가 그 여자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추억이 깃든 집은 팔려나갔고 그녀는 아버지와 그 여자와 함께 빛도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국립대학 간호학과에 합격했거든요. 이제 내 힘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희망마저 아버지가 데려온 그 여자는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아줌마는 매일같이 저를 구슬렸어요. 대학 등록금은 걱정 말라면서 저보고 미인대회에 나가보라고요. 네가 이렇게 예쁜데 이런 데서 썩는 건 죄악이라면서요. 상금만 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그놈의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결국 수정이는 등 떠밀리듯 지역 미인대회에 나가게 되었고 뛰어난 외모 덕분에 덜컥 입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그 아줌마는 저를 학교에도 못 가게 하고 지역 유지들이 모이는 술자리나 골프 모임 뒤풀이에 저를 인형처럼 데리고 나갔어요. 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하던 늙은 남자들의 역겹고 끈적끈적한 시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정이는 평생을 짊어져야 할 끔찍한 배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그 여자가 동네 사람들 돈까지 전부 사기를 쳐서 야반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집주인과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당장 돈을 내놓으라며 어린 수정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바로 그때 한 중년 여인이 천사 같은 얼굴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나도 떼인 돈이 많지만 내 사정이 딱하니 빚독촉은 하지 않아. 대신 내 아들과 결혼하는 게 어떻겠니? 우리 아들은 아주 잘생기고 능력 있는 청년이야. 동네 사람들 빚도 내가 일부 갚아주마. 넌 그냥 우리 집에 와서 호강하며 살면 돼. 세상 물정 모르던 수정이는 그 여자의 말을 구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바다에 데려가 회를 사주었어요. 그리고는 뜬금없이 배를 타보자고 하더군요. 작은 어선이었어요. 한참을 바다로 나갔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힘껏 밀었어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빠져들었죠. 의식을 잃었던 수정이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을 밀었던 바로 그 여자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자신을 끌어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면서 이제부터 나를 엄마라고 부르라면서요. 불쌍한 것 얼마나 고생했으면 배에서 발을 헛디디냐고 가엾어서 어떡하냐고 저를 안고 울부짖더군요. 그렇게 수정이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악마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야 알았어요. 저와 결혼할 거라던 그 남자는 제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 여자의 아들이라는 사람은 15살이나 많은 술에 절어 사는 폭력배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제게 말했죠. 내 아비가 떼먹은 돈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일해서 갚으라고요.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세상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제 심장은 누군가 차가운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수정이는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이 거대한 불행 앞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떨고 있는 그녀의 손 위로 제 손을 포겠습니다. 엄장처럼 차가운 그녀의 손이 제 온기를 찾아 파고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 담긴 거대한 고통의 무게에 저도 모르게 그녀를 제 품으로 끌어당겨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이 여리고 작은 사람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수정씨.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이제 다시는 혼자 아프게 두지 않을게요. 수정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상처받고 외롭고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고 믿었던 제 모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이끌리듯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불꽃처럼 뜨거운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조용하고도 따뜻한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참 뒤 수정이가 제 품에 기댄 채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캄캄한 밤이 무섭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밤을 참 무서워했어요.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아서요.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들려주셨다는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그 뒤에서는 영롱한 달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그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지나가는 바람이 언젠가는 그 먹구름을 모두 걷어갈 테니까. 수정이는 제 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저 멀리서 아저씨의 캠핑카 불빛을 발견했을 때 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작은 불빛이 마치 저를 비추는 달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수정 씨, 나는 당신이 더는 다치는 게 싫어요.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습,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당신을 좋아하게 됐어요. 제 서툰 고백에 수정이는 대답 대신 제 품에 더욱 깊이 안겨왔습니다. 덜덜 떨리면서도 제 옷깃을 꼭 붙잡는 그 작은 손길에서 저는 그녀의 모든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늘 혼자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외롭게 살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충만한 밤이었습니다. 좁디 좁은 캠핑카는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아늑하고 안전한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에 뜨거웠던 열기는 간데없고 쑥스러움에 서로의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잘 잤어요? 제 멋쩍은 물음에 수정이는 고개만 작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뒤로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목적지 없이 떠돌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여정에는 언제나 함께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강원도의 푸른 동해를 보고 제주도의 유채꽃밭을 거닐었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캠핑카를 세우고 며칠이고 원하는 만큼 머물렀습니다. 혼자 다니던 시절의 자유와는 다른 벅찬 행복이 매 순간 저를 감쌌습니다. 텅 비어있던 캠핑카 안은 이제 수정이의 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연인처럼 뜨겁게 사랑했고 친구처럼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전 언젠가 이 캠핑카를 몰고 그녀와 함께 세계 일주를 떠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백야를 보고 싶다던 그녀의 소원을 반드시 제 손으로 이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선물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수정이가 평소 가장 좋아하던 짜장 라면을 끓여주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한 냄새가 채 퍼지기도 전에 수정이가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수정씨,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처음에는 그저 체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가까운 동네의 작은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심장이 터져나갈 것만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쿵쿵쿵. 의사 선생님의 축하한다는 목소리는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작지만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우리 아기의 심장 소리만이 제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캠핑카를 타고 계속 이동하며 사는 것은 임신한 아내에게 무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한 작은 동네에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지만 싱크대와 부엌, 거실과 방까지 모두 갖춘 온전한 집이었습니다. 신혼부부인가 봐. 아주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이웃집 할머니의 정겨운 인사에 저는 수정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임신 중이라서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낯선 사람과 말을 잘 섞지 못하는 아내를 대신해 제가 먼저 나서서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캠핑카는 집 앞 담벼락에 세워두고 우리는 마치 소꿉놀이라도 하듯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을 보며 저는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남편으로서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일 때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태어날 아이와 세상 전부가 되어버린 아내에게는 더 좋은 것, 더 안전한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주 어려운 결심을 수정이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수정 씨,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곧 아기도 태어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수정이는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당신 가족들을 다시 만나려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왔잖아요. 아니,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당신과 우리 아기를 위한 나의 선택이야. 나 서울에 좀 다녀와야겠어. 제 결심을 들은 수정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래요. 어딜 가든 이제 무조건 함께 가는 거예요. 다시는 나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사실 저 역시 그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불안에 떨며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곁에서 그 지독한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 매듭을 풀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과거 우리 집안의 일을 봐주던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캠핑카를 몰아 태어나 처음으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위해 저는 뒷좌석을 세상에서 가장 넉넉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과 수많은 인파를 보며 수정이는 아이처럼 신기해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언젠가 꼭 세계 곳곳을 보여주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변호사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캠핑카를 몰고 사라진 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깡말랐던 몸에는 살이 붙었고 덥수룩하게 기른 턱수염 때문에 나이도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밝히고 나서야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심재용 도련님? 정말 도련님 맞으십니까? 대체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저는 그간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축약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혹시 제 앞으로 남겨진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수정이의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물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아주 무겁고 침통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회장님과 사모님, 그동안의 소식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의 한 호텔에서 아주 비참하고 외롭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져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형은 얼마 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든 저와 연락을 해보려고 수소문했지만 핸드폰조차 없애고 잠적해버린 저를 찾을 길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우리 가족에게 닥친 불행은 초윤이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아내 앞에서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고 치장하기를 좋아하시던 어머니는 낯선 환자복을 입고 병상에 쓸쓸히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임신한 수정이의 손을 잡고 병실로 들어서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토록 미워하고 원망했던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부실한 회사였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 일을 정리하는 동시에 변호사와 함께 수정이의 일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수정이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기가 막힌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내 아내가 법적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수정이의 친부와 그 내연녀가 처음부터 계획한 아주 치밀하고 악독한 범죄였습니다. 수정 씨를 그 파렴치한 모자에게 팔아넘기면서 사망 신고까지 마친 겁니다. 네, 오래전 바다에 빠졌던 그 사고를 실종으로 위장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실종기간 1년이 채워지자마자 사망 신고를 해버린 거죠. 그렇게 수정이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산골 마을에 평생 가둬두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반도주했던 수정이의 친부와 내연녀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저는 수정이의 손을 꼭 잡고 그들이 있는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새창살 너머의 남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이 나이에 교도소에서 늙어 죽을 수는 없지 않니. 내가 이렇게 빌게. 하지만 수정이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남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치가 다 떨려요. 당신 때문에 내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보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만큼 험한 꼴을 당했으나 절대로 당신 용서 못해. 나한테 용서를 빌려거든 내가 당했던 그 고통 당신도 고스란히 겪어봐야 돼. 멀쩡한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껴봐야 한다고. 감옥에서 평생 썩기를 바랄게. 앞으로 우리 다시는 볼 일 없을 거야. 그 무렵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수정이가 갇혀있던 그 깊은 산골 마을의 추악한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수정이가 사라진 뒤 그 악마 같은 시어머니는 또 다른 어린 여자를 속여 며느리로 들였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와 나라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몸을 숨기게 되었고 한 언론사가 그 사연을 제보받아 취재를 시작하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해묵은 일들이 하나둘 정리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수정이와 저는 비로소 완벽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픈 유년 시절의 기억만이 가득했던 그 차갑고 어두운 집을 저는 전부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통유리를 통해 따스한 햇살이 쉼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밝고 환한 새 집을 올렸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제 평생 가장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딸에 이어 연년생으로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전폭적인 지원 아래 수정이는 그토록 원했던 간호대학에 다시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며 아이처럼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제 세상의 유일한 보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법 큰 뒤로 우리 네 식구는 자주 캠핑을 떠납니다. 그때와는 달리 이제 제 옆자리에는 아내가 운전대를 잡고 뒷자리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수정이는 졸업 후 그토록 원하던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고된 일에 지쳐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일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내 힘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아내의 모습은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년 여름 우리는 그 캠핑카를 몰고 아주 먼 곳으로 떠날 겁니다. 아내가 평생을 꿈꿔왔던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그 나라 백야를 보러 말입니다. 정말 지금도 가고 싶어요? 캄캄한 밤이 무섭지 않은 나라? 제 물음에 아내는 배시시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아. 당신이라는 태양이 내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 사람 이인이라는 한자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죠. 홀로 세상을 떠돌던 제게 수정이라는 사람이 다가와 기댈 어깨를 내주었고 비로소 저는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 있고 사람답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이라는 수레바퀴는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아, 참. 여전히 제게는 풀리지 않는 단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그 깊은 산속 계곡에서 제 어깨를 타고 올랐던 그 까만 청설모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요? 마치 저를 수정이에게 이끌기라도 하듯 나타났던 그 신비로운 생명체. 어쩌면 그 녀석은 하늘에 있는 내 동생 초윤이가 보낸 작은 수호천사는 아니었을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